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은 제게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평생을 운전을 해오신 택시 운전사 아버지와 손이 마를 새 없이 식당 일을 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늘 고단하게 일을 하셨지만 집안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동생을 위해서 너는 대학 가지 말고 취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서운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저의 작은 꿈들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때 한 부품 공장 회사에서 운 좋게 사무직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후로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월급은 고스란히 집안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를 감당했죠. 그때는 제 옷 한 벌, 제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꼈습니다. 20대 초반에 가장 빛나는 시절을 참 빠듯하고 숨막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팍팍한 삶에 유일하게 숨통을 틔워준 사람이 바로 황수연이라는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제가 격리직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현장직 일을 했었죠. 가끔 공장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공장 한 구석에서 커피를 나눠 마시며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이는 학창시절 육상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나름 성적도 괜찮았는데 잦은 부상과 집안 형편 때문에 결국 운동을 그만둬야 했다더군요. 지금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일이 좋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결핍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 남자에게서 묘한 동질감과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가난한 연인들의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를 걷거나 퇴근 후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눠 먹는 등 소소한 데이트를 했었죠. 하지만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은 팍팍한 제 삶의 단비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의 연애 끝에 26이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니 현실의 벽은 꽤 높더라고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0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수연이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밑빠진 독 같은 자기 본가에 쏟아붓고 있었기에 수중에 1,500만 원이 전부였죠. 둘의 전 재산을 박박 긁어모아도 2,500만 원. 대출을 한다고 해도 남들 보기엔 그 돈으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며 콧방귀를 낄 만큼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죠.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결국 우리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몇십만 원을 내는 방 하나 딸린 낡은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구청에서 했고 제대로 된 혼수도 없이 원래 쓰던 것을 들여서 했죠. 침대 정도만 새로 사고요.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퇴근 후 좁은 방에 마주 앉아 찌개를 끓여 먹고 밤새도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부자보다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해서 번듯한 우리 집을 사자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젊음과 낭만을 기꺼이 반납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가지자고 합의했어요.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 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평일 직장 생활도 모자라 주말에는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뛰었고 수연이 역시 퇴근 후 야간 배달 대행까지 투잡을 뛰기도 했죠.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자는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고 옷은 새로 사지도 않았어요.
늘 있는 것만 입었죠. 화장품도 거의 안 사고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고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까지 될 것도 없이 저희의 첫 집을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구축 22평 아파트. 시세는 2억이 조금 넘는 소박한 곳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와 남편은 눈물까지 찔끔 흘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진짜 우리 집.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공동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을 품에 안고 그날은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다른 10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딱 10년 뒤에는 36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리고 이젠 진짜 우리 둘 닮은 예쁜 아기도 갖자. 좋아, 우린 할 수 있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못한 형태로 찾아오더군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반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남편이 어느 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장과 크게 다투고는 결국 사표를 집어 던지고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기계처럼 일만 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숨 돌리며 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실직 기간이 1개월, 2개월, 그리고 3개월로 길어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은행 대출이자와 생활비의 압박은 고스란히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참기 힘들었던 건 일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매일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해했는데 몇 달이나 그러고 있으니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번아웃이라도 온 것처럼 급격하게 무기력해졌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에도 가시가 돋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 3개월 동안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많이, 가장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8년 동안 거의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 3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3개월 뒤에 남편은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직장이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분간 평일에는 회사 사택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주말에만 올게. 어차피 기름값도 아끼고 돈 빨리 모으려면 이게 나아.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취업이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금요일 저녁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사이좋게 지냈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말 부부를 하니까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특근이 생겼다며 한 주를 거르더니 나중에는 회사에서 등산을 간다, 선배 경조사가 있다 등등 온갖 핑계를 대고 집에 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미주알 고주알 하루 일과를 떠들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제가 전화를 걸면 짜증을 내거나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내가 할게. 그러고는 밤새도록 콜백조차 없었죠. 그맘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너무 달라졌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싸들고 예고 없이 사택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굳게 잠긴 문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거길 왜 가? 나 사장님이 특별히 일 시켜서 지방 내려가 있는데 왜 말도 안 하고 와? 나는 그냥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무슨 서프라이즈야. 일단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해. 그럼 이 반찬들은...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겼습니다. 너무 섭섭했죠. 아예 다른 사람처럼 달라져 버린 남편의 태도. 답답함에 미쳐버릴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화만 내면서 저를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일 저녁에 남편이 예고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죠. 지영아, 우리 그만 살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만 살자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그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제 떨리는 물음에 수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 뭔 소리해. 무슨 여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랑 살기가 힘들어졌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구질구질하고 버겁다고. 나도 너무 지쳤나 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이제 네가 싫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남편은 무슨 벌레 떼어내듯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지 말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고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 떠난 남편을 뭐가 좋다고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이 남자가 없으면 내 인생도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지긋지긋하다는 얼굴로 저를 떼어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밤새 거실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 한 장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집 거는 다 쓰고 제 것만 비워둔 채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요. 주변에다 물어보니 다들 남편이 바람이 났을 거랍니다. 이제 겨우 집도 사고 안정되어 가는데 갑자기 이혼? 바람밖에 없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남편이 지낸다는 사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더 이상 사택에서 지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남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싶어서 덜컹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고 있나? 어디 다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렸나 싶고요. 남편의 새로운 직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직장으로 가서 직접 얘기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대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을 무렵이었어요.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는 익숙한 실루엣,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점퍼를 입고 있고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도 훤해져 있고요. 저런 옷을 입고 일을 하나 의아하더라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앞으로 웬 고급 외제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타더라고요. 저 차는 또 뭐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그 차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도착한 곳은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막힌 저는 중고거래를 왔다고 말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남편을 잠시 놓쳤는데 저 멀리서 보니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 옆에 여자는 한눈에 봐도 남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하지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아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팔짱까지 낀 걸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죠. 저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황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여자 누구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여자는 당황하기는커녕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뭐야 자기, 아직 정리 안 끝났어? 그 오만한 목소리와 경멸이 담긴 시선, 기가 막혔습니다. 딱 봐도 남편보다는 최소 10살 이상은 많아 보이는 여자.
그런데 남편더러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제가 소리라도 지르려는데 그 여자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알아서 정리해. 난 먼저 올라갈 테니까. 미안해. 그렇게 그 여자는 먼저 가버리려는 겁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어딜 가느냐고 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더니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죠. 지금 나 쳤어? 왜 이렇게 무식하게 굴어? 저는 남편의 멱살을 틀어지고 울부짖었습니다. 저 여자 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여자랑 같이 사는 거야? 저 늙은 여자랑? 저 여자 뭔데? 남편은 멱살을 틀어진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고 얘기해. 우리 회사 사장님이야. 뭐라고? 너 지금 회사 사장이랑 바람났다는 거야? 남편의 눈빛 속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했잖아. 야, 너 미쳤니? 그냥 이혼해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아파트 그거 네 앞으로 완전히 넘겨줄게. 대출 좀 남긴 했지만 그 정도면 너도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 장사? 너 지금 장사라고 했니? 나 이대로 못 끝내. 너랑 저 여자 소송 걸고 회사에 다 까발릴 거야. 제가 피를 토하듯 악을 썼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제발 현실 좀 파악해. 저 여자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돈도 많고 백도 많은 사람이야. 네가 뭘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괜히 없는 돈 날림에 힘 빼지 말고 아파트 넘겨줄 때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미안하지만 나 이제 너랑 계속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남편 말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남편에게는 그저 구질구질했던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매일 돈도 나면서 대출금 갚느라 숨막히게 아등바등 사는 거, 그 궁상 맞은 짓거리 이제 신물이 나. 저 사장님이랑 지내보니 알겠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발 우리 그냥 잘 끝내자. 지영아, 내가 부탁할게.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분노조차 일지 않았죠. 이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그 성실한 황수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의 달콤함에 영혼을 팔아버린 낯선 타인일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든 뭐든 소송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소송 준비를 하던 와중 그 여자 이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을 시켜 제게 두툼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상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제시했어요. 저도 처음엔 얼마를 주든 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가 저를 설득하더군요. 이미 끝난 사이에 굳이 소송으로 힘 빼고 시간 버릴 필요 있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위자료 받고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비참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솔직히 소송 몇 년 이어갈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도 전부 제 앞으로 이전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속 시원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한텐 미안해. 우리가 지나온 세월 나한테도 참 의미는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기 싫더라고. 나 좀 이해해줘. 괜한 소리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그래, 너도 행복하고 건강해라. 마지막으로 던진 그 가증스러운 인사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차를 몰고 멀어져가는 남편의 얼굴 뒤로 우리의 지난 결혼 생활은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이었죠. 처음 몇 달은 지독한 배신감과 허탈함에 빠져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우리 힘으로 꼭 일어서자고 했던 약속들이 매일 밤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시간은 가장 확실한 약이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신감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와의 삶이 구질구질했다면서 돈 많은 여자 기둥서방 노릇하러 간 남편. 오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저 역시도 전 남편을 제 기억 속에서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후에 제 삶에는 여유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집도 제 거였고 그 상간녀로부터 받은 위자료도 상당했죠. 남편의 본가로 빠져나가던 밑빠진 독 같은 지출도 사라졌기에 주말마다 나갔던 알바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도 사서 입고 미용실에 가서 비싼 클리닉도 받아봤습니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혼자 영화를 보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우아하게 와인을 곁들인 식사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혹사하며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니 여유롭고 행복하더군요.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 마시는 맥주 한 캔의 여유로움. 그러면서 저는 진정한 해방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을 잊고 제 삶이 안정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가을 우연히 들른 외곽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나르고 있는 한 남자의 굽은 등이 제 시야에 꽂혔습니다. 땀에 전 작업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는 그 남자. 짐을 내려놓고 힘겹게 헐떡이는데 놀랍게도 황수연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마주한 그는 마치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듯한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저와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며 돈 많은 여자랑 살겠다고 떠났던 그 인간이 왜 저러고 있을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소식을 알만한 사람을 수소문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웠죠. 저와 이혼한 직후 황수연은 그 12살 연상의 이민아 사장과 곧바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제대로 홀렸는지 바로 결혼을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굴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돈 많고 잘 나가는 여사장이 왜 자기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가난하고 젊은 직원에게 접근했는지 좀 의문이었어요. 황수연은 키가 크고 다부지긴 했지만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도대체 뭐였을까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만성 신부정증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게 투석을 받아야 했고 신장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젊고 건강하고 과거 운동까지 해서 체력이 남아도는 황수연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황수연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줄 싱싱한 부품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결혼 후 황수연은 그 여자에게 신장 공여 수술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년 정도 더 살았는데 그 여사장이 황수연을 짐짝 취급하며 무시했다더군요. 결국 둘은 매일같이 싸우다가 재혼 2년 반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좀 받긴 했다던데 황수연이 정신 차리고 그 돈이라도 잘 챙겼으면 모르지만 짧은 시간에 부자 노름하던 가락이 베어버렸다고 했죠. 이혼 후에도 여전히 허세 부리며 외제차 끌고 사치 부리며 살다가 그 돈마저 순식간에 다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은 황수연은 겨우 아는 사람 도움으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더군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수연이 망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씁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 상간녀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건지 아니면 살다 보니 우연히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진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황수연은 저와의 의리와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대가로
결국 본인도 비참하게 버려졌다는 사실이겠죠. 예전에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황수연은 어디로 간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혼 후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거든요. 과거에 저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를 혹사시키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절한 배신과 아픔을 겪으면서 나를 가장 먼저 챙기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를 더 아끼고 더 다정하게 보살피며 살아갈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즐기면서 말이죠. 길고도 아팠던 제 지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